김경래 최강 시사. 아까 뉴스 브리핑, 뉴스 언박싱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꺼냈습니다. 정치권에서. 꺼내고 나서 이재명 지사, 박원순 시장, 김부겸 의원 등등등 유력한 정치인들이 이 기본소득에 대한 자신의 견해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 이슈가 정계에 떠오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해 오셨던 분입니다. 연구해 오셨던 분입니다. 이원재 랩 2050 대표님 모시고 기본소득 얘기를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랩 2050은 어떤 뜻이에요, 이게? 네, 저희 민간연구소인데요. 예. 2050년을 바라보면서 2050년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지금 연구해서 빨리 퍼뜨리자. 이런 취지로 지금 비영리 민간법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2000, 21세기만 해도 먼 미래였는데 이제 2050년을 바라보고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군요. 네. 기본소득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분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이현재 대표님을? 훨씬 더 앞서 얘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라고 네. 거기서 한 10년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제가 네. 최근에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거는 사실은 재정 모델을 좀 상세하게 네. 만들어서 그게 굉장히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그러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재정 모델이라면 쉽게 말하면 재원을 어디서 구할 거냐. 맞습니다. 누구한테 얼마나 줄 거냐 뭐 그렇죠. 이런 거죠. 현실적인 정책으로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그 문제는 이제 좀 먼저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본소득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약간 주류 아젠다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렇죠. 지금까지. 네네. 근데 이제 총선 지나고 이번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꺼내고 이러면서 그리고 또 그렇죠. 코로나19가 네. 있으면서 이제 그 재난 수당 같은 것들이 지급이 되면서 기본소득 이게 뭐냐 도대체 막 이런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네. 계속 연구해 오셨던 분 입장에서는 반가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시는 입장은? 반가운 마음보단 간담이 서늘한 측면이 커요. 그래요? 예, 어떤 왜냐하면 예. 2016년부터 제가 좀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2016년에 알파고가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 네. 한복판에서 이세돌 기사하고 대국해가지고 이겨버렸잖아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긴 거죠. 최고봉인데 인간 중에서.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거죠. 로봇이 인간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 네. 인간의 노동이라는 게 필요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럼 노동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런 인식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가면 언젠가는 기본소득이 정치 이슈가 되고 대선 아젠다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간담이 서늘한 측면은 뭐냐면 이게 이제 좀 있다가 올 줄 알았던 거죠. 시간이 네. 너무 빨리 왔다. 그렇죠. 시점이. 네네. 그 인간의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을 보세요. 미국에서 한 달 동안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천만 건, 3천만 건 뭐 이렇게 되죠. 네. 이 상황이 인공지능이 본격화되는 10년, 20년 뒤에 올 거라고 학자들이 다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측하지 못했더니 바이러스 때문에 그 일이 먼저 와버렸고 지금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오프라인 마트 하나둘씩 없어지고 있고 네. 있더라도 그 계산하는 계산대에 계산원이 점점 없어지죠. 다 자동한 무인 계산대로 바뀌고 있죠. 편의점도 사람이 없어지고 있죠. 이것도 한참 있다 올 줄 알았는데 비대면, 비접촉 이 한 키워드로 확 온 거예요. 일자리가 이렇게 빨리 불안정해질 수 있구나. 게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니까 다 플랫폼에서 사게 되고 그럼 플랫폼 노동, 플랫폼 경제가 또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구글, 아마존, 뭐 한국에서는 쿠팡 뭐 이런 곳들이 아주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르게 확장되게 되고 이런 일이 너무 빨리 온 거죠. 빠른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논의가 지금 정치권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현실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본격적인 논의가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좀 급해졌죠. 급해졌다.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오늘 저희들로서는 또 첫 시간이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하고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 거냐 지금 시점에 이제 일자리가 없어진다 뭐 이런 말씀은 전제로 아까 좀 까시긴 했는데 그런 걸 먼저 설명을 듣고 뒤에 좀 정치권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소득은 뭡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요. 일단 정의를 말씀드리면 보편적이고 조건 없는
소득을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네. 무조건이라는 거는 그 구직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가난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모든 네. 어떤 경우에도 다 준다는 거죠. 정기적으로 현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소득제 취지입니다. 일단 기본소득은 개념이 그렇다. 네.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 왜냐하면 그거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빈부격차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는 있지만은 그래도 사회가 지탱하면서 굴러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왜 그런 게 필요하냐? 이런 거죠. 우리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거를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사람이 그게 일반적이 된 지는 자본주의 체제 들어선 이후고 특히 산업혁명 이후기 때문에 한 200년, 25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체제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금의 체제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임시적인 겁니다. 근데 그 체제가 바뀌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가 네. 평생 동안 고용돼가지고 30년 동안 쭉 한 직장에서 일한 다음에 그 직장에서 쌓인 돈 가지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걸 연금 삼아서 살아가는 거는 그게 우리 다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0대 중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정말 특권층이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일자리 상태가 변한 거죠. 고용 상황이 변해서 이제는 고용에 의지해가지고 생계를 네. 유지하기에는 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불평등해집니다. 아주 소수만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 일자리 저 일자리 전전하면서 시간제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어렵게 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일자리 문제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정책 저 정책을 지난 30년 40년 동안 유럽이니 미국이니 다 해봤습니다. 복지국가라고 하면서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해보니 지금 상황을 보세요. 성공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어렵단 말이죠. 북유럽의 몇 개 나라 정도 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인 것 같고 근본적으로 뭘 다시 생각해야 된다 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일한다는 거하고 소득을 벌어서 먹고 산다는 거하고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자. 왜냐하면은 이미 경제는 너무 성장해가지고 사람의 그 세계의 생산력이 웬만큼 우리 다 나눠 가지면은 먹고 살 수 있어요. 먹고 살 수 있는데 잘 나눠 가지지 않으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불안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사는 건 사람의 권리로 한번 생각해서 보장해 보자. 이게 이제 기본소득의 정신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보장을 처음부터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다른 경로로 한번 접근해 보자고 지금 정치인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하려면은 1시간, 2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니까 일단 기본 전제는 이렇게 하고요. 지금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표님의 설명을 좀 들어보면은 조금 더 강론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이 지급이 되고 나서 2차로 줘야 되니 많이 이 얘기는 이제 현실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이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추상적인 논의 수준이기도 하고요. 김정인 위원장 얘기를 했고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대론에서는 그거보다는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든가 다른 어떤 복지수단,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어떤 유일한 해답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런 논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갈래가 있어요, 지금. 네. 그냥 편의상 김종인 위원장,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네. 세 분을 이제 캐릭터화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쉽고 재밌겠네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실질적인 자유가 필요하다. 네. 보수가 이전까지 형식적 자유에 매몰됐는데 실질적 자유를 줘야 지금 빵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윈도우에 있는 빵도 내 빵이 아닌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건 자유가 아니고 돈이 네. 있어야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소득 보장을 해주자는 얘기예요. 실질적 자유가 기본소득의 철학적 배경입니다. 벨기에 빰프레이스라는 학자가 얘기한 거고. 근데 이분이 그 얘기하면서 또 뭘 얘기했냐면 근데 재정 문제 등등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니까 청년이나 일자리 없는 사람이나 이렇게 일부 시작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살짝 흘렸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얘기는 안 했죠. 네. 근데 이 흐름은 어디로 갈 가능성이 있냐 생각해 보면 그럼 청년 기본소득 청년들한테 먼저 보장해 주자. 아니면 작년처럼 50대 60대 초반 이런 분들처럼 네. 연금 아직 안 나오는데 일자리가 이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 네. 이런 분들 보장 먼저 해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숫자적으로 말하면 노동시장 주변부부터 이렇게 좀 커버해주는 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자 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본소득은 그런 게 아니고요. 복지에 그런 게 아니고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게 우리 경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건 뭐 어려운 사람도 없고 이런 차원에서 할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다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돈을 쓰죠. 그리고 평생 보장돼야 계속 쓰죠. 네. 안심하니까 평생 보장 안 하면은 다 저축하고 안 쓰죠 또.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연간 20만 원, 30만 원. 재난지원금 이번에 준 게 1인당 따지면 한 20만 원 돼요. 평균에서. 네. 가구별로 다 다르지만. 그 정도라도 이제 시작했으니까 계속 주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액수를 높여서 나중에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네. 늘리면 되지 않겠냐. 네. 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닌데 이거는 진짜 완전한 순수한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제로 가는 겁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기본소득 지금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고 고용보험을 강화해야 된다. 네.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일하면서도 실업의 위험 때문에 혜택 못 받는 프리랜서라든지 특수고용직 노동자 이런 사람 너무 많다. 네. 이 사람들 도와주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일자리 중심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이 기본소득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일자리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서 세 개의 담론이 지금 이렇게 찢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굳이 분류하자면은 이원재 대표께서는 이재명 지사 쪽 얘기, 그러니까 좀 약간 본질적인 어떤 기본소득 그 부분으로 가야 된다. 방향은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종인 이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청년부터 하고 그다음에 장년하고 나중에 허락하면은 여건이 되면은 이제 30대 40대다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이재명 지사처럼 얇게 아주 작은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처럼 처음에 좀 높은 액수를 줄 수 있어요. 소수한테 주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지사는 많은 사람한테 얇게 줘서 그걸 차차 올리자는 두 가지 경로인데 나중에 만나는 지점은 똑같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쟁점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당연히 재원이에요. 이게 돈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돈 주면 다 좋아하는데 어디서 갖고 올 거냐? 그럼 증세를 할 거냐? 그럼 증세를 하면은 그 조세 저항은 어떻게 할 거냐? 이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 재원에 관한 요 부분은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원 문제에 대해서 대표님은 여러 차례 이제 좀 구체적인 안도 내시고 하셨잖아요. 재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작년에 연구를 해보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마련할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저희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기존에 있던 세금의 세율을 올리는 걸 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격적인 증세는 안 하는 아니에요. 네. 그럼 첫 번째 뭘 할 수 있냐? 우리나라 소득세 비과세 감면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득을 많이 받는 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아요. 신용카드 많이 쓰는 분들이 공제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더 많이 돌려받고 세금 더 깎여요. 이것 때문에 실효세율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데 실효세율은 전체 소득 중에서 나이가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납부했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 5억 넘고 그러면 42%, 3억 넘으면 40% 소득세율이 되는데 실효세율은 그렇게 안 돼요. 그것보다 뚝 떨어집니다. 비과세 감면 때문에 그런데 비과세 감면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한 액수가 추정치에 따라서 70조 원, 80조 원이 돼요. 그것만 해도 전 국민에게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1인당 아기들도 다 줄 수가 있어요. 4인 가구로 따지면 60만 원 이렇게 되는 아니죠. 네. 그게 한 덩어리가 있고요. 또 한 덩어리는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기금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묶여있거나 낭비되는 재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지출한다고 그래놓고 무슨 장학금 예산 1,000억 지출한다 그래놓고 1,000억짜리 재단을 하나 딱 만들고는 장학금을 1년에 10억씩 지출하는 이런 것들 비일비재예요.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하지 않고 기관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직원 한두 명이 월급 받고 이렇게만 돼 있는 거죠. 그걸 그냥 헐어서 만들 수 있는 게 또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월 10만 원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보도블럭 깔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연말에 막 쓰는 거 그런 거 다 헐어가지고 월 10만 원 정도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7, 8만 원은 지금 여러 가지 복지 중에서 다른 서비스나 이런 거 말고 현금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소액인 거, 그리고 잠깐 나가는 거. 예를 들면 소액인 거 아동수당이 대표적이고요. 월 10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기초연금도 25만 원, 30만 원 소득 수준에 따라서 못 받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소액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나가는 청년수당 같은 거 있어요.
6개월 나가고 끝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합치자. 근데 합치되 기본소득 액수가 그걸 초과하면 합치자. 네. 이렇게 만들었더니 그것도 한 7, 8만 원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소득세 비과세 감면 없애기. 두 번째로 말씀드린 낭비되거나 묶여있는 재정 풀기. 그다음에 세 번째에 복잡한 현금 수당 통합하기. 이렇게 세 가지로 월 30만 원을 만들 수 있다. 내년부터 할 수 있다. 이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물을 게 있지만 요거 한 가지는 시간상 아마 요걸 정리하면 끝이 날 것 같은데, 이런 기본소득들을 실시하면은 오히려 지금까지 복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던 그 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못 사는 계층들, 저소득 계층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거 전 세계에서 다 실패한 거 아니냐, 핀란드에서도 실패를 인정한 거 아니냐,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기본소득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어요. 일단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제를 실시한 적이 없고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소규모 실험을 했다는 2년 동안 거죠. 소규모 실험을 했고 2년 동안 했고, 그리고 결과는 나왔는데 핀란드의 결과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졌고, 그러니까 대상자가 장기 실업자입니다. 취업하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는 그런 분들, 어려운 분들이에요. 근데 지급했더니 기본소득 그룹은 되게 만족도 높아졌고 자신감 커졌는데 취업을 더 아주 많이 하진 않았다. 한 6일 정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실업부 여기까지밖에 못 듣겠네. 이게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야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기본소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때 이제 재난지원금 요 경험 때문인지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우후죽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꺼내면서 그 논의가 더 촉발된 측면이 있고요. 오늘은요,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가장 먼저 좀 제안도 했고 고민도 많이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도지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는 분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결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최근의 논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입니다. 네. 기본소득 논의가 그래도 이렇게 막 활발하게 벌어지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님은 좀 환영하시는 입장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수년 전부터 네. 정말 엄청나게 비난받으면서 해보고자 했던 것인데요. 예. 정말로 격세지감을 느끼고요. 예. 또 한편으로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욕을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는 건 뭐 포퓰리스트다, 뭐 이런 비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죠. 제가 부분적 기본소득으로 청년배당이라는 거 시작했을 때, 네. 그야말로 폭격을 당했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 같은 거요, 그죠? 네, 청년 기본소득, 그리고 이제 그 산후조리비, 영세에 대한 지원이죠. 네. 이런 것은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보고가 나온 게 있나요? 경기도는 시행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통계를 뽑기는 어렵고요. 네. 과거에 성남시에서 예.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을 연간 약 250억 정도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 성남시 전체 영내 총생산이 한 100조 원 가까운데, 네. 요거 250억 정도를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으로 지급했을 때 정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실제로 확 살아나는 걸 통계로 증명한 일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기본소득 형태로 네. 지역화폐로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그 지급을 했을 때 코로나19 네, 때문에요. 네. 예. 네, 요거를 정기적으로 1년에 뭐 4번 또는 1년에 12번 이렇게 네. 할 경우를 상정해 보면 네. 1회 지급한 효과가 실제로는 엄청난 경제 활성화 효과를 냈다는 것은 이미 지금 증명되고 있죠. 통계로도 현장에서도.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소득은 요거를 좀 넘어서서 기본소득의 개념에 충실한, 그게 어떤 걸 계획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보통은
지금은 기본소득은 자산소득에 관계없이 현금성 자산으로 공평하게 네. 정기적으로 충분하게 지급한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교과서에 있는 얘기인데 네. 현장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데요. 네. 저는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복지적 접근과 경제적 접근 두 가지가 네. 있습니다. 네. 근데 둘 다 중요하죠. 네. 경제라고 하는 것은 공급과 수요라고 하는 두 바퀴로 굴러가지 않습니까? 네. 네, 두 바퀴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 균형이 깨질 때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서 양쪽의 균형을 맞춰서 잘 굴러가게 하는 거죠. 수요, 공급, 재정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네. 최근에 기술혁명, 그다음에 사회적 여러 가지 불평등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무너지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공급 역량은 확대되고 이런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게 경제 침체의 구조적 원인인데 네. 그러면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해서 할 일은 명확하죠. 수요를 보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지출을 늘리도록 하는 것인데 이거를 예를 들면 현금으로 주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지역 화폐로 일정에게 소비를 촉발할 수 있도록 네. 지원을 해주면 매출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고 다시 그게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늘리는 선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지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네. 맨날 기업만 줬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대기업 재벌에 막 10조 주고 그래도 아무도 아까워하지 않았는데 네. 국민들한테 10조 원을 주어서 소비를 강제하니까 경제는 확 살아나는 경험을 이번에 처음 한번 해본 거죠.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방식의 재난기본소득처럼 이건 단 한 번이니까 재난기본소득인데 네. 1년에 2번, 1년에 4번, 6번, 10번, 12번 이렇게 늘려가면 네. 이게 결국은 기본소득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퍼주는 누구한테 나눠 줘버리는 이렇게 네. 생각하지 말고 수요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소비 지출을 늘려서 수요를 보강해서 경제를 살리는 그러면서도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복지를 확대하는 네. 그런 정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이제 계획을 해갖고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규모, 어느 정도 액수로 시작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니까 네. 본질적으로는 좋은 음식을 먹으려면 돈을 내고 사 먹어야죠. 그렇죠. 네. 즉 이거 본격적인 기본소득을 하려면 당연히 증세를 해야 됩니다.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세금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네. 세금 냈더니 엉뚱한 데 쓰더라. 절대 네. 내지 말아야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금을 내면 나한테 이득이 된다라는 것을 체감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당장 세금 내라면 안 하죠. 불신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미 낸 세금 중에서 일부를 조정해서 맛배기로 네. 1년에 2번 정도 이번엔 재난기본소득 또는 정부 재난지원금처럼 한 번에 4인 가구당 한 100만 원, 네, 한 25만 원쯤 되겠죠. 네, 1인당이요. 전반기 한 번, 네. 후반기 한 번 이렇게 하면 5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네. 그러면 25조 원인데 이거는 기존 재원들을 조정해서 가능해요. 당장 어려우면 그러면 첫 해는 25만 원, 두 번째에는 50만 원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일단 단계적으로 해보자. 네, 해보면 이제 경제 효과가 다시 증명이 될 거고 네. 또 복지 확대라는 측면,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의 효과가 검증이 되면 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예. 지금 우리가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온갖 명목으로 감면해주고 있는 게 50조가 넘습니다. 뭐 이런저런 명분으로. 원래 법률상 내야 되는 세금이거든요. 예. 그거를 약간씩 줄여가면서 기본소득액을 좀 늘려가는 거죠. 네. 한 50만 원 정도를 늘리면 25조 원이고 네. 기존 감면 세금을 절반 정도 줄이면 마련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소득 불평등도 조금 완화하면서 또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한 100만 원 정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이거 정말 좋은 정책이다. 네. 우리 세금 더 낼 용이 있다. 마치 북유럽 우리 국민들처럼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증세를 논의하고 국민 동의하에 증세하는 만큼 기본소득을 늘려가면 되죠.
자, 이제부터는 조금 논쟁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여쭤보면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도 기본소득 얘기를 꺼내면서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자유 얘기를 하면서 빵 먹을 수 있는,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인 자유를 확대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는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님의 생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히 원래 정치가 해야 될 일이죠. 네. 멋있게 말씀을 하셨지만 네. 뭐 흥묘병묘 얘기도 있는 거고요. 예. 정치는 학술의 장이 아니고 네. 방법을 불문하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게 본질적 목표죠. 네. 그 측면에서 매우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하신 거고요.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의 위기의식 같은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예. 이분이 엄청난 그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있고 예. 실용주의적인 분이어서 옛날에 의료보험도 만드신 기획한 분이시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우리는 혹시 포퓰리즘 비난받지 않을까 망설이고 네. 또 내부 논쟁하느라고 정신없을 때 이 기초연금 논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탁채 가셨잖아요. 그래서 박근혜의 공약으로 만들어버려서 네. 결국 선거에서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는데 네. 이번에도 보니까 이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 이걸 미래통합당의 아젠다로 만들자라고 해서 거의 절반은 성공하신 것 같아요. 아, 위기의식을 느낀다. 예. 이 아젠다를 뺏길 것 같은 그런 말씀이신 거죠. 쉽게 말하면은. 뭐 좋은 측면에서는 경쟁이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망설이다가 예를 들면 그들의 의제가 되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하. 그들은 주장하고 우리는 반대하면 실제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정치란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요. 네. 물론 민주당 내부뿐만 아니라 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금 기본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컨대 고용보험을 전 국민한테 확대하는 방법.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뭐 이재명 지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네.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서구 우파의 어떤 기획이다. 네. 이런 식의 지금 비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학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건 이해하는데요. 예. 원래 뭐 그 연구하는 거니까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이게 영남에서 키운 소냐, 호남에서 키운 소냐 그런 거 연구해야 되잖아요. DNA 검사하고. 예. 근데 음식점 하는 분이 그거 몰라고 따집니까? 맛있는 그 고기 구워서 손님한테 많이 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약간 좀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전 국민 고용보험 얘기도 꼭 해야죠. 네.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선택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 마치 이걸 하면 저거는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네. 양립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잘못인데요. 예. 제가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는 대개 예. 있는 돈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만 논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미 재정은 확보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쓸 것이냐. 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고민이 될 것은 어떻게 재원을 만들어서 쓸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들이 어려운 사람 먼저 도와줘야지 네. 라고 말하면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죠. 네. 그건 있는 돈을 쓸 때는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야 된다면 있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됩니다. 네. 말로는 동의하지만 실제로는 저항하죠. 이번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는 재난지원금 안 받을 거야. 네. 가난한 사람 줘야지. 뭐 부자를 다 줘. 이러면서 안 받겠다고 한 사람이 여론조사에서 20%가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99.5% 받았어요. 예. 말과 마음이 다른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국민 고용보험도 취업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네. 보존을 해주는 거잖아요. 취업을 아예 못하는 사람은 어떡할 겁니까? 예를 들면 일자리는 점점점 줄어드는데 네.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해서 도전했다가 한 번이라도 취업해서 떨어진 사람은 돈을 주고 네. 아예 일자리를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은 안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이 추가적 재원을 만드는 것을 네. 세금을 낼 사람들이 동의하겠냐 쉽지가 않은 거죠. 물론 기존의 뭐 재원들을 전환한다는 말씀도 하긴 하지만 그건 일부인 것이고요. 예. 특히 가난한 사람 많이 주자라는 얘기는 사실은 네. 하지 말자는 얘기를 그렇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무슨 경제신문이나 네. 특히 조선일보 이런 데서 선별해서 가난한 사람만 줘야지 네. 이런 도덕적 주장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진짜 가난한 사람 사랑해서 그러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재원을 낼 사람들이 반항해서 실현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세금 안 내도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좌파냐 우파냐 이런 뭐 학자들의 논쟁을 좀 넘어서서요. 네.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보면은 이것도 이제 박원순 시장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뭐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거 공평해 보이지만은 오히려 소득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린다. 불평등을 강화한다. 그리고 뭐 이상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복지 재원을 오히려 부족하게 한다. 우리는 복지가 부족한데 재원을 이걸 만들려면 복지 재원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핵심입니다. 네. 있는 재원을 쓴다고 할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서 정책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시작해야 된다면 네. 재원을 만들 길이 지금 방식으로 얘기하면 불가능해집니다. 네. 근데 기본소득은 제가 우파적 정책이라고 비판받기도 하는데 저는 네. 조금 당황스럽긴 해요. 뭐 큰 소리를 하나 모르겠는데. 본인은 양파라고 주장하셨죠. 그렇죠. 이게 뭐 좌파 우파 뭔 상관 있어요. 네. 저는 국민의 삶이 개선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기본소득을 한번 본질적으로 들여다보시면요. 네. 이게 경제정책 측면이 아주 강한 거죠. 네. 왜냐하면 일정 시간 내에 반드시 영세 소상공인에게 써야 된다라고 네. 제한이 붙어있기 때문에 경제 순환 효과가 큽니다. 네. 옛날에 헬리콥터 무늬를 뿌릴 것처럼 그냥 사장되지 않거든요. 이 경제 효과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하니까 왜 가난한 사람 더 주지 부자한테 말로 주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러나 부자까지 주기 때문에 부자들도 그 재원을 새로 만드는 것을 저항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한테 혜택이 있을 때 움직이죠. 네. 일단 저는 부자들이 이 제도를 동의하는 이유는 나도 1년에 100만 원 받으니까 동의하지 이런 게 아니고요. 예.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에 이익을 보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그 푼돈을 받아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예.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적으면은 애게 대체하게 그거 주면서 기본소득이야? 이렇게 네. 말하고 많이 준다고 하면 그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건데 재정 파탄 나오지. 그럼 이 두 가지 얘기를 합치면 결국 뭐냐 하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네. 예를 들면 적어도 개인에게 주는 돈은 1년에 100만 원은 가구당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은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서민 대부분은요. 1년에 200만 원 저축하기 어렵습니다. 예. 먹고 살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그 2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예. 두 번째는 이게 가지는 경제 효과. 그러니까 소비 침체 시대에 구조적으로 소비를 강화해서 수요를 늘려서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 정책이다라고 하면 두 가지 중첩 효과가 있으니까 좋아야 되는데 예. 왜 경제 효과 있는 정책을 주장하냐? 예. 이렇게 하면 정말 당황스럽죠. 그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래요. 네. 예. 그 홍준표 의원이 이거 사회주의 배급제다. 그리고 외국에서 다 실패한 정책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세금은 배급 재원이 아니고요. 네. 국민 주권주의를 부정하는 정말 사회주의적인 주장이죠. 본인이 사회주의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뭐 나중에 논의가 진행될 때 한 번 더 모셔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복잡한 얘기예요. 이게 예전에 민주당에서 기본소득 다들 주는 게 좋다고 막 얘기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보면 또 그런 기류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래갖고 오늘 좀 정리 좀 해볼게요. 네네네. 일단은 아까 이재명 지사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기본소득이 복지 정책이냐 경제 정책이냐 물론 이렇게 네. 못 자를 수는 없겠지만은 그 부분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중심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 기본소득은 경제 정책인데 복지 정책으로 착각하고 비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예.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착각이 아니고 원래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임노동을 전제로 했던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대체하는 복지제도로 제한된 게 원래 국제적으로 맞고요. 더군다나 뭐 이재명 지사 자주 거론하는 핀란드의 경우도 노동복지제도인 실업급여의 대체 프로그램으로 실험을 한 거죠. 무엇보다 제가 당혹스러운 거는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으로 처음 주장했던 분이 바로 이재명 지사입니다. 지난 대선 때 본인이 복지정책으로 이 기본소득을 주장해서 제가 복지정책으로 착각한다라는 기사를 보고서는 본인이 착각했다라고 자성하는 건가 성찰하는 건가 하고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경제정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소비 촉진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모르고 비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재명 지사가 개혁성이라든가 행정으로서의 어떤 전문성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네. 경제 전문가를 너무 무시하는 발언 같으세요. 왜냐하면 소비 촉진 효과로서의 경제 정책을 평가한다면 이거는 뭐 그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을 줘도 추가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할 소비를 대체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 저소득층의 경우에야 재난지원금이 됐던 기본소득을 줬을 때 이거를 안 받으면 할 수 없었던 소비를 하게 되니까 이제 추가 소비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소위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런 한계 소비 성향을 고려하면 이게 현금성 지원을 할 때 전체보다는 어려운 계층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 실증적으로 검증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사도 좀 주변의 경제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같은 답을 받을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네. 이재명 지사가 지금의 이 코로나 재난 상황을 이유로 해서 소비 촉진 효과로서의 경제정책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런 코로나를 예견할 수 없었던 지난 대선부터 이 기본소득을 주장하셨고 네.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재난 상황에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제도화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상적으로 보면 경제가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아니라 호황기가 되면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돼서 소위 금리를 올리거나 하는 등으로 네. 유동성을 제한하는 거시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럴 때 소비 촉진을 위해서 현금을 살포한다? 이런 거는 경제정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이런 경기 불황기, 재난기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제도화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경제정책으로서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경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본인은 뭐 이론가도 아니고 행정가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좋은 거면은 저는 그거보다는 이재명 지사 본인도 이걸 복지정책적인 차원에서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하게 되면 오히려 어려운 분들에게는 혜택이 줄어들고 기존 복지제도를 두고 이걸 추가하면 재원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이미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경제정책이다라고 일종의 지금의 이 코로나 재난 상황을 활용해서 이제 논거를 바꾼 거죠. 저는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그래요.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보통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이재명 지사 얘기가 되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허투루 쓰이고 있는 그런 세금을 늘리지 않고 그런 재정을 아껴가지고 일단 조금씩이라도 져보자. 그러면은 그 효과들을 검증하고 차근차근 늘려가 보자. 이런 방식의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두 가지 측면 다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연 20만 원에서 시작해서 50만 원, 연 100만 원. 그렇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연 600만 원 가자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작을 연 20만 원, 50만 원으로 하자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낮은 현금 급여가 아동수당이 월 10만 원, 연 120만 원을 줍니다. 네.
그런데 연 20만 원을 주는 수당만도 못한 제도를 갖고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거죠. 네. 그리고 연 100만 원을 주려고 해도 한 해 예산이 51조고요. 연 네. 600만 원 주려고 하면 한 해 예산만 300조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우리나라 총 세수입,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다 합쳐서 총 세수입이 29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연 51조, 연 300조짜리 기본소득을 지금 증세 없이 할 수 있다. 이거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고요. 증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아껴서 하지만은 그게 효과가 증명이 되면은 아마 세금들을 더 낼 거라는 거죠. 이 받은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지 않은 얘기고요. 전 무책임한 얘기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아동수당만도 못한 연 20만 원짜리를 도입하면서 그걸 갖고 현금,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다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고요. 네. 무엇보다 효과면 이런 재원 조달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효과 문제에서도 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기초연금 지금 하위 40%한테는 30만 원씩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1년에 한 12조를 쓰고 있는데도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계속 40%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씩 준데도 노인 빈곤율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 빈곤과 관련해서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OECD 평균 한 22% 정도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연구 결과는 이렇게 기초연금을 70%에 주기보다는 하위 30, 40%한테 지금 주고 있는 것보다 더 주는 게 실질적으로 노인 빈곤율을 떨어뜨리는데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 실증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실제로 어려운 분들의 어떤 빈곤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게 복지정책적 차원에서도 검증이 돼 있는 거거든요. 효과 말씀하셨으니까 핀란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사람들 뭐 전문가들 다 핀란드 얘기 아까 이재명 기사 잠깐 언급을 하고 그랬는데 이 핀란드에서는 그래도 이거 실행을 하니까 어떤 행복 지수가 좀 올라갔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효과가 좀 있는 거 아니냐? 핀란드 사례도 이재명 지사가 좀 오해하거나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뭐 고용 효과가 있었다. 네. 그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73일을 근로하는데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은 78일 조금 있었다. 근로했다. 한 5일 늘었다라는 거 갖고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실업급여는 취업을 하면 못 받는 거고 네. 기본소득은 취업을 해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일밖에 근로일수가 안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고용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의미고 네.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거론한 그 핀란드 실험 보고서의 최종 결론도 고용 효과는 없다라고 하는 네. 거였고요. 행복도가 올라갔다. 돈 주는데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기본소득은 예. 실업급여와는 달리 구직활동 노력이라든가 취업과 무관하게 그냥 돈을 주는데도 그 행복도 지수도 7% 상승했습니다. 네. 이건 해석상으로는 효과가 거의 미미하다라고 보는 게 상식이고 올바른 해석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왜 핀란드가 실험을 중단했나. 지금 캐나다라든가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나 이런 데가 다 지금 기본소득을 중단하고 있거든요. 스위스는 국민투표에서 부결돼가지고 안 되고.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실험이 끝났고 오히려 부정적 결론이 나고 있는 이 제도를 왜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뜨거워졌나. 김종인 위원장 때문인가요? 아니죠. 2022년도 대선을 앞두고 대선이다. 이 대선에서의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일종의 그 정치적 의도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네. 예컨대 뭐 저희들 어제 인터뷰를 한 이원재 전 기자 지금 랩 2050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달할수록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고 실업 자체가 굉장히 일상화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기본소득이 굉장히 타당한 대책이다.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원재 소장이 얘기하는 게 지금 월 30만 원씩 그 예. 기본소득 주자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월 30만 원을 주려면 연간 186조의 재원이 지금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소득세 비과세 감면하고 있는 거를 줄이거나 그렇죠. 세출 조정해서 마련하자고 하는데 그게 참 터무니없는 얘기인 게 우리나라의 지금 소득세 총 세수가 84조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감면되고 있는 규모가 2017년 기준으로 한 22조 지금 한 24조쯤 됩니다. 186조를 이걸로 조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총 일반 회계 예산 지출 규모가 296조이고요. 보건복지부 총 예산이 지금 82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 쪽에 쓰고 있는 전체 예산이 82조인데 지금 월 30만 원을 주기 위해서 186조를 세출을 조정을 해서 비과세 감면을 해서 마련할 수 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터무니없는 얘기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전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효과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월 30만 원을 주자고 하는데요. 지금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들이 생계급여비 평균이 3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30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받고 있는 이런 거를 다 통폐합해서 기본소득으로 30만 원 준다 그러면 네. 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들이나 기초연금 수령자들은 하나도 바뀔 게 없잖아요. 원래 받던 30만 원을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비가 아니라 기본소득으로 받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려운 분들한테 하나도 혜택이 늘어나지 않는데 멀쩡히 사업하고 있고 대기업 다니고 있고 연봉 1억 이상 받는 분들에게 월 30만 원을 주기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186조를 추가 확보하자. 네. 어려운 분들한테는 기존에도 받았던 30만 원을 똑같이 주면서 멀쩡한 사람들 돈 주자고 186조를 더 걷자라고 하는 게 타당하냐라고 하는 건 저는 그냥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재명 지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조금 주면은 그게 무슨 기본소득이냐 그러고 많이 주면 그 재원 어디서 나냐 이러면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 그럼 하지 말라는 소리죠 지금 김희식 위원장께서. 적절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소비 촉진을 하려고 하면 네. 하위 계층에게 집중해야 한계 소비 성향을 고려할 때 소비 촉진 효과가 더 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같은 재난 국면이 아니라 경제가 일상적 국면이거나 상승기에는 네. 오히려 이런 소비 촉진적인 현금 유포 지급은 오히려 자제돼야 되는 게 맞고요. 경제학적으로 경제정책적으로 보면 네. 복지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복지의 기본이 뭡니까?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거니까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의 자원을 집중해서 이분들의 실질적인 빈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이런 그러니까 기본소득 같은 발상은 이런 복지정책의 원리와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지금 복지 혜택 아까 말씀하신 뭐 기초연금이라든가 아동수당이라든가 다 놔두고 똑같이 주고 거기에다 얹어가지고 묻고 더블로 가잖아요. 이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월 50만 원씩 주자. 네. 라고 하면 600만 원이고 네. 600만 원이면 300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지금 한 해 총 세수입이 지금 290조 정도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모든 세금을 2배로 다 올리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대권을 도전하는 분으로서 증세하자 더군다나 그 세금을 지금 내는 세금의 2배로 올리자라고 하면 너무나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못하면서 증세 없이 기본소득 하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허구죠. 근데 지금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대권을 앞두고 있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에서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아까 이원재 소장 같은 대표 같은 분처럼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문제, 4차 산업혁명이 아니더라도 일자리 문제, 빈곤 문제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완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기본소득 말고 다른 기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고용보험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 김희식 위원장 생각도 그쪽과 일치를 하시는 건가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처하고 예. 그 고용보험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인 그래요.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책이야
저는 여태까지 정책을 하면서 가진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거 한 방이면 해결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면 예.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어렵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구조조정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는 네. 다양한 산업정책, 일자리 정책, 복지 정책이 종합해서 해결될 수 있지 기본소득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국가 R&D 예산을 지금 20조 쓰는데요. 네. 20조 쓴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이 R&D 역량이 세계 1위입니까? 전 세계적 우리나라가 R&D 예산 가장 많이 쓰는 나라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으로 20조, 50조 쓴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건 저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네. 보죠. 그러면은 이제 그 빈곤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 우리가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획은 뭐냐 이렇게 대안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그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어려운 분들은 되게 실업하거나 네.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그렇죠. 가장 어려운 거고요. 네.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관련된 사회보장 제도라는 게 고용보험이기 때문에 네. 이 고용보험에서 빠져 있는 분들에게 이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네. 아예 고용보험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청년들에게는 실업부조 형태로 취업할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지금 국면뿐만 아니라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네.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분들을 지원하는 데도 가장 효과적인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실업보조를 늘리는 게 정답인 거죠. 근데 이게 참 김희식 위원장께서도 걱정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고용보험을 어떻게 확대하자 이거는 고용보험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와닿기가 이게 속된 말로 섹시하지가 않아요. 우리 김경래 기자조차 이렇게 정치적인 데 익숙해진 건데. 그렇게 물론 정치적으로 섹시하지 않을 수 있죠. 이제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의 이 기본 소득 논의에 가장 제가 위험하게 보는 거는 너무 정치 선동적으로 이 논의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네. 잘못하면 우리나라에서 최악의 포퓰리즘 사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들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복지 지출이 GDP 대비 11%여서 OECD 평균의 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네. 복지 예산 늘려서 이것저것 해볼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뭐 이재명 지사도 네.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반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되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2040년이 되면 GDP 대비 복지 지출이 22%가 돼서 OECD 평균에 도달하고 그 뒤에는 오히려 우리가 OECD 평균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더군다나 더 중요한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낼 인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지금은 청년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돼 있는데 나중에는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에 태어난 청년은 나중에 2050년이 되면 자기 소득의 47%를 사회보험료로만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반을요? 예, 자기 소득의 현재 제도만으로도 자기 소득의 반을 사회보험료로 지출해야 되는 게 지금 과제인데 인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혹은 소위 인구 구조의 변동, 특히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의 규모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연 조세 부담 능력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느냐를 판단해 줘야 되는 거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복지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복지는 불가역성이 있습니다. 한 번 혜택을 준 다음에는 그걸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혜택 받아본 사람들이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복지는 불가역적인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십조 수백조의 돈이 들어가는 기본소득 문제를 한번 잘못 시작하게 되면 역전할 수도 없는데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책임 있는 논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치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아까 이제 이재명 지사도 그랬어요. 그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 꺼내고 나서 위기감을 느꼈다. 그게 저는 솔직한 얘기인 것 같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아젠다 복지라든가 이런 기본소득이나 이런 아젠다를 뺏기게 되면은 뭐랄까 그 미래통합당한테 선수를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민주당에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런 경쟁적으로 이런 논의들이 또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노예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화두 던지게 하고 이 이슈 주도권을 가져가면서도 지금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있지 않은 건데 그거는 본인이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제가 오늘 지적했던 것 같은 문제들을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비판받을 소리를 하기보다는 모든 정치인이 다 한마디씩 하고 나면 나중에 훈계조로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그건 이런 문제 있고 저건 저런 문제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이런 정도 해야 돼. 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최근에 전일보육제 얘기도 꺼냈잖아요. 네네. 그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 보세요? 이제 화두 던지기를 하면서 이슈를 선점해 가는 방식으로 하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 거는 상당히 지나서 이야기할 겁니다. 전략적인 어떤 포석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이게 복지적 친식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고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 또 이 피케티 경제학자가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좀 비슷한 말씀, 김기식 위원장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소득층에게 좀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청년들에게 자산을 1억 5천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따지면 줘야 된다. 이런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학자야 무슨 소리를 못 하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그 학자들이 하는 소리고 네. 책임 있는 정치인은 그 나라의 조건과 상황을 보고 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이 지금 최근 기본소득 논의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 논의가 되면서 정작 시급하게 당면한 복지제도 개혁에 관련 모든 논의가 다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제일 우려하는데 당장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보험 확대나 실업급여 확대 같은 문제가 지금 정치적으로 뒷전으로 밀려서 오히려 기본소득 비판하는 소재로만 쓰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거죠. 대통령의 화두조차도 지금 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예. 무엇보다 이재명 지사가 이걸 경제정책이다 얘기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우파 자본의 노림수에 빠져들어가는 거.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폐지하고 임금구조 개선하자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자본의 이 임금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많으셔서 끝까지 가시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식 위원장이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얘기 조금 더 해보면요. 기본소득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네.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 얘기를 꺼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원래. 그렇습니다. 2016년 총선 끝나고 나서 네.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의가 정치권에서 조금 있었는데요. 네. 통합당에서는 김태현 의원이 당시 새누리당이죠. 네. 그 얘기를 꺼냈었고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대위 대표도 기본소득 관련한 논의를 조금 꺼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당시에 2016년 7월에 서강대학교에서 지구 기본소득 네트워크 총회가 열렸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보통 이 자리는 뭐 시민운동가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화환이 하나 배달이 됐답니다. 그 화환이 하나만 딱 배달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김종인 대표가 보낸 것이었다. 네. 네, 그쪽이 뭐 화환 받고 주고 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었는데 좀 이례적이었다 이런 평가도 후일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게 여러 번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진보 진영만의 의제는 아닙니다, 절대로. 보수적인 버전이 있고, 뭐, 김부겸 전 장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예, 20세기 말부터 진보냐 보수냐를 딱 예전의 구도에 맞게 가려지는 뭐 그런 의제가 아닌 것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네. 들면 세계화했을 때, 네. 세계화했을 때 이제 국가주의, 민족주의 입장의 우익 입장에서도 좀 반대를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거꾸로 급진 좌파 쪽에서도 세계화가 뭐 시장과 자본의 자유가 확장될 뿐이고 불평등을 가중시킨다 해서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의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도 보수적, 우파적 버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일단 선별에 드는 행정 비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줄여서 보편복지 중에 기본소득으로 통합시켜가지고 지급하면 뭐 정부의 인력이라든지 비용을 아끼는 네. 작은 정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반드시 진보나 좌파 쪽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 핀란드에서도 중도 우파 정부가 그것을 실험을 주도를 했었고요. 네. 거꾸로 핀란드 같은 경우도 노총이라든지 좀 전통적 좌파에 해당하는 쪽에서는 기본소득이 복지 축소의 일환이 될 수 있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 의미에서 김부겸 전 의원도 보수적 버전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김종인 위원장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론을 내놓은 거죠. 근데 뭐 보수적 버전이든 진보적 버전이든 간에 미래통합당에서 이 기본소득이 당론이나 뭐 이런 수준으로 진행이 될지는 좀 미지수예요. 현재 미래통합당 내부의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하면서 반대를 했었던 보편복지 반대에 전사로 나섰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요즘에 의견을 선회해서 기본소득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 있다. 이런 입장에 서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도 좀 필요한 계층에 먼저 줘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거고요. 네. 나머지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쪽은 뭐 긍정 검토해보되 좀 더 보자, 신중하자 이렇게 의견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당 내에서도 뭐 대선 주자들끼리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김종인 위원장이 이걸 다 무릅쓰고 급하게 좀 당론을 관철시키려고 할까? 예, 그거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기본소득도 어떤 맥락에 있는지 또 재원이 얼마쯤 조달이 될 건지 얼마를 지급할 건지 누구한테 할 건지에 대해서 이게 기본소득이 아직까지 뭐 가닥이 잡힌 게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통합당이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당장의 정책을 실현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망을 좀 해보자면 김종인 위원장이 일단 화두를 던지고 이걸 네. 계속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뾰족하게 뭐 한 달에 얼마씩 누구한테 준다 이것은 좀 정하는 것은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화두를 끌고 가는 정도 어떤 결정을 당장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공통적으로 다들 그렇게 예측을 하시네요. 민주당에 이제 이게 일정 정도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예, 김종인 위원장의 이 화두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묘한 것이 김종인 위원장이 던졌을 때의 통합당 내부에서 논쟁이 10개가 일어나면 통합당이 주목을 받는 효과가 더 클 겁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의견이 갈려서 김종인이 던진 화두인데 민주당 쪽으로 시선이 쏠릴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이게 시민사회 운동에서 주로 기본소득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시민사회 운동 출신인 박 시장이 좀 적극적으로 받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조금 의외로 이재명 지사하고는 선을 그으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그러니까 같은 재원을 가지고 소액의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많은 국민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필요한 실업자라든지 이쪽에 더 집중시켜서 많이 주는 것이 낫다라고 바로 각을 세우고 나섰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기본소득의 동지라기보다는 같은 돈이라면 먼저 고용보험 쪽을 전 국민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제안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 박원순 이렇게 전선이 처지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 나머지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김두관 의원이라든지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가능성을 이래저래 열어놓고 보자라는 신중론 쪽에 가까워 보이는데 네.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이재명 대 박원순 이쪽에 논쟁이 더 돋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게 재밌는 상황이네요. 야당 비대위원장이 화두를 꺼냈더니 여당의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지금 뭐랄까 논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이게 어쨌든 요번 아직 대선 국면은 아니지만은 대선 주자들 행보를 보면은 이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겠어요.
네, 기본소득이 최근 몇 년 동안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찬성률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성률 자체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있는데, 네. 예,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에서는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선 주자는 아니니까 네. 대선 주자 중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사람이 역시나 이재명 지사와 박원순 시장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예. 이걸 보면서 이제 속속 누가 여기에 더 가세를 할 거냐 이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게 이제 아직까지 대선 주자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슈를 선점해서 지지층 쪽을 좀 결집시키는 쪽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이재명 지사가 유리할 수 있고 거꾸로 통합당에서는 누가 반대로 치고 나올 거냐 이것이 또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반대를 하더라도 대안을 제시를 하고 명확하게 어떻게 반대를 하는 것인지 이것이 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 네. 찬성하는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방안을 좀 가다듬어서 뭐 단계별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재원조달 어떻게 할지 이걸 내놓지 않으면 거꾸로 이제 기본소득 얘기를 툭 꺼내놓고 정치권에서 마무리도 제대로 안 짓고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피로감이라든지 부담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네. 여건들을 좀 어떻게 대선 주자들이 돌파할 건가 네. 여기에 좀 많이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뭐 어떤 정책적인 쟁점으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는 건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네,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본소득 얘기를 갖고 오셨네요. 지금 네. 이제 저희들이 일부에서 이현재 대표한테 뭐 설명을 듣다가 말았습니다. 사실은. 예, 이원재 대표가 한국에서 제일 전문가죠.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 찬반은 있을 수 있지만은 오래 천착해온 분이고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이원재 대표한테. 지금 정치권에서 최고 화두예요. 그러니까 이원재 대표가 원래 시대 전환의 그 공동 대표였고 또 국회 기본소득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두 당 다 이제 더불어시민당 지금 사라진 플랫폼을 통해서 한 덕씩 획득한 소수 정당인데 주요한 이슈로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던 정당이에요. 네. 이게 몇 달 전만 해도 이렇게 그 아주 소수 정당의 이슈였는데 지금은 거대 정당, 대선 주자들이 다 갑로들박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뭐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원재 대표가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정치적 효과나 전망 같은 걸 짚어볼까 싶어요. 예. 기본소득 논의가 왜 급진전하고 있느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도 정치 경제적으로 되게 진보적인 나라라서 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니고. 네, 그렇죠. 이제 뭐 이현재 대표도 짚어줬지만은 코로나19죠. 일단 현실적으로 그렇죠. 보면은 맞습니다. 예. 특히 긴급 재난지원금 이후에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고 기본소득하고 다른 거다. 개념은 다르죠. 예, 원래 네. 그래서 뭐 재난수당 이렇게 하려다가 지원금이라고 말을 붙인 게 그거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도 있는데 예. 근데 직관적으로 볼 때 큰 공통점이 있어요. 다 준다. 아, 전 국민에게 다 네. 준다. 현금 준다. 아주 강력한 공통점이죠. 이것은. 사실 돈에 꼬리표 붙은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죠. 받는 예. 사람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뭐 이게 거죠. 이름이 뭐가 됐건 간에 똑같은 예. 건데.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논란에서 볼 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낮아진 게 있다. 이 실제 재정 건전성이 우리가 이제 좋아져 가지고 뭐 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글로벌 양적 완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죠. 다 푸니까. 한국 그렇죠. 정도면 좀 여력이 있는 거 아니냐. 뭐 남들 다 주는데 우리도 줄 수 있지. 이런 거죠.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재부 입장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뭐 40% 입장이 바뀌었는지 뭐 이렇게 뭐 눌림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원래 40에서 지금 그래서 뭐 야당에서 법안 준비한 게 45로 이렇게 좀 꼬리표를 씌워 놓자 뭐 이런 국가부채율 예, 예, 그런 것까지 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좀 바뀌고 있다 인식이. 예. 자, 이렇게 다 인식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가장 인식이 바뀐 게 야당입니다. 야당. 그렇죠. 뭐 지금의 야당. 야당의 예. 입장 변화. 총선 국면에서 처음에 이제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뭐 김경수 경남지사 그 이재명 경기지사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여권에서도 이게 되겠냐 그랬는데 그 당시에 김종인 선대위원장 등이 뭐 더 주자. 2배 주자.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그렇고 최근에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붙인 사람 중에 하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다. 물론 지금 통합당은요, 정통적 기본소득하고 다른 나름의 대안을 내놓고 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논의를 밀어올린 게 맞다. 이게 참 정치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그 그러니까 얘기. 원래 하자던 사람끼리 하자는 거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소통대 반대하던 사람들도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국면이 확 바뀌거든요. 바뀌었죠. 네, 통상 우리나라에서 복지나 이런 논의들이 전개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뭐 진보 진영, 시민사회, 좀 민주당 계열 정당이 강하게 치고 나가면은 보수 진영, 통합당 계열이 반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줄다리기를 하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한 중간쯤에서요. 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보수 진영, 보수 언론 등은 조금 팔짱 끼고 있는 듯한 느낌. 뭐 적극 찬성이라기보다는 하고 싶으면 해봐라. 나중에 근데 당신들 책임이지. 약간 그런 기류가 엿보여요. 그럼 이게 오히려 추진하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오히려 있어요. 이거 좀 안 말려주나?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목 잡아서 못한다 이런 소리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고 예. 대신에 책임도 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뭐 기후지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호랑이 등에 이미 올라탔어요. 올라탔다. 호랑이 달리고 있다. 네. 이게 예전과는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건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예. 우리가 기시감이 드는 게 한 1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죠. 10년 전? 예, 2010년, 2011년 이런 국면인데 그 당시에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나왔던 김상곤 후보. 교육감은 이제 당적은 없습니다만 진보진영 후보지 않습니까? 네. 무상급식에 불을 당겼죠. 학교 무상급식. 지금 상황을 무상급식하고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래서 전국적 의제가 됐고 네. 이게 여러 가지 나비 효과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 전체 투표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자기 직을 걸어서 퇴진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국면에서 누가 등장했느냐?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당시에 야권의 장외 인사들이 정치권으로 들어왔다. 아하. 그래서 이 무상급식 논의가 복지 논쟁으로 이어졌고 네.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이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꾸고 뭐 이제 색깔도 바꾸고 이런 과정에서 과감하게 진보 진영의 이슈를 받아 안았죠. 우리는 이런 것도 준비한다라고 했던 게 기초노령연금. 뭐 모든 노인분들한테 20만 원, 30만 원 주자. 이런 걸 먼저 치고 나갔던 거죠. 그래서 총선, 대선 승리로 이어졌고. 그때 어떤 지금 구도랑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인물도 같은 인물이죠. 그렇죠. 그때 이렇게 말하자면은 진보진에서 던진 화두를 확 끌어하는 게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 지금 현 비대위원장이죠. 제가 생각할 때 참 저는 이런 예측하는 거를 즐겨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개인적으로 2022년 대선까지 이제 불과 한 2년 남았어요. 2년도 안 남았네. 예, 3월달 대선이니까. 대선이 3월인가요? 그렇죠. 5월달 대통령이 그 임기가 끝나니까. 그러네. 예. 대선 때까지 이제 전면적 기본소득이 되겠냐 싶긴 하지만은 그 기본소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별개로 복지 확대, 보편복지, 현금성 복지에 대한 논의는 확 이어질 것이다. 2010년에 이어 한 10여 년 만에. 예. 근데 이게 김정인 위원장이 지금 얼마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이 무상급식 투표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었다.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김정인 위원장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슈를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받고 묻고 더블로 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더 큰 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던져버리는.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이제 줄을 이렇게 팽팽하게 당긴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 줄을 확 놓아버리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근데 몇 가지 논쟁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으로 되는 논쟁이 있는 것이고 기본소득으로 촉발되는 여러 효과들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건데 네. 이런 면이 있어요. 지금 이제 기본소득의 논의가 애초에 이 기본소득 시작되는 논의하고 약간 거리가 멀어지는 게 있다. 물론 다 변하기 마련이고 한국형 기본소득이라는 걸 만들면 되는데 애초에 이념 같은 거는 AI나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잉여 산출, 생산은 많이 되는데 이게 노동력 투입되고 일자리를 만드는 거하고는 불일치가 일어나잖아요. 로봇이 나타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빅데이터가 있고 그런 부분에 조응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 기본소득 논의가 확 올라간 거는 코로나19로 다들 힘드니까 돈 나눠주자라는 조금 구휼형 으로 인식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지금 2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 논의는 말씀하신 대로 구휼형으로 시작이 됐지만은 이 촉발된 논의를 해가지고 끌고 가서
네. 아까 말씀하신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로 이제 발전시키자. 그렇죠. 뭐 그게 이 이제 입장이잖아요. 정치적으로 네. 여러 가지 논의가 네. 이제 나올 거라는 거죠. 이제 공은 들어갔고 공을 어떻게 몰고 가느냐가 이제 정치권과 여론 전문가들의 이제 책무인데 그리고 또 큰 거 하나 뭐 이재명 지사는 증세 없이 단계별 시작도 가능하고 또 이제 이원재 대표도 시작은 가능하다 뭐 이랬는데 근데 예. 결국 올라가려고 하면은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몇만 원 주자. 네. 뭐 시작을 한다 그래도 나중에 제대로 주려면은 돈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뭐 세출 조정 플러스 증세 논인데 평소에도 세금 올린다는 이야기는 되게 어려운데 코로나19 국면에서 과연 가능할 것이냐. 지금 어려우니까 돈 주자라는 건데 그럼 돈 주려면 돈 걷어야 됩니다. 이게 쳇바퀴 도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거기서 이제 대중적인 소구력이 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 같은 사람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이 치고 들어올 겁니다. 이게 과거처럼 뭐 이념적으로 사회주의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 돈을 주지라는 식으로 치고 들어오면 그 말이 또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고. 당내에서 이런 지금 정책을 아까 만들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미래통합당에서. 그럼 이런 보수적인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여권 내부의 논의.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이거 기본소득하고 경쟁 구도가 아니다. 절대로 뭐 네. 이게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지금은 기본소득보다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할 때다.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게 첫 번째 그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결국 경쟁 구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먼저 할 거냐. 물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 좋지만은 그게 안 되고 뭔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이 되냐 안 되냐도 중요하지만 기본소득의 논의는 방아쇠 트리거가 됐다. 그래서 2010년에 봤던 것처럼 2020년 이 국면에서도 대선까지 쭉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걱정은 뭐 되냐 안 되냐만 가지고 지지고 볶다가 대선되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근데 이게 이런. 긍정적으로 보면요, 이런 정책적인 논의와 경쟁이 시작된 게 좋은 거예요. 뭔가는 나올 거예요, 답이. 뭔가는 예.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